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교육에 관심 가진 국민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 교육, 제도권 교육,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저희는 자기소개 한번 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의 총장 전용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화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음신학대학원 총장님이신데, 총장님 여기 모시기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신학대학원이 이제 신학 네,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전문가를 만드시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시면. 예, 말 그대로 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대학원대학교는 물론 이제 저희가 신학을 먼저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석사와 박사 과정이 있는 전문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과들을 신설해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신학, 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인 만큼 신학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신학이 아니고 이제 제도권 교육, 공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데 그런 만큼 100년을 가려고 하면 기본부터 저희가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점이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 교수님은 교육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본인만의 신념과 철학이 있으신가? 우리 이제 하 교수께서 보시는 교육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실 것 같아요? 네, 교육이 백년지 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국가 중심의 발상일 수 있지요. 물론 국가 중심의 발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항상 교육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쨌든 교육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계획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그 틀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 산업사회 초기나 이렇게 강력한 국가들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의 이야기죠. 요즘은 워낙 이렇게 다원화되고 국가 안에서도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 백년지 대계 이 100년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개개인의 욕망과 욕구와 희망들을 함께 담아 안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교육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100년의 계획도 좀 부재하고 있고 사실은 좀 지금 당장의 이 뭐랄까요 땜질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데 좀 연연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 교수님께서는 직접 강의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사용하시는 단어나 어휘가 상당히 좀 전문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이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총장님이 갖고 계신 교육 철학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기독교뿐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인간은 개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들 존엄한 존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총장님이 보고 계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교육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인간 속에 이미 잠재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독특한 부분, 그 부분이 교육을 통해 끌어내지고 그것이 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은 밖에서부터 주입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 안에 갖고 있는 이미 그 한 사람의 속에 존엄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존엄성 또 가치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 또 그 사람만 갖고 있는 특별한 달란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은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적인 이끌어내주는 또 도움이 되어주는 옆에 함께 가주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억압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은 누구나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어떤 자극과 내부적인 동력을 주는 거, 뭐 이렇게 정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교육은 여태까지는 공교육이나 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너무 방점을 찍고 있었는데 그 공교육과 제도권 교육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다. 문제점도 있다. 그럼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 교수께서는 전공이 대한교육 뭐 이런 교육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도권 교육,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도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이게 메인이 아니고 뭐 비주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변방이나 아웃사이더 같아가지고 조금 적절한 용어인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한교육을 주로 연구하고는 있습니다만,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대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대한교육을 주로 연구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은 대한교육과 뭐 공교육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교육이 좋은 교육이어야 하는 거죠. 그 좋은 교육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놨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공교육에서도 수용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뭐 니네는 대한교육이야 니네는 공교육이야 이렇게 서로 편을 가르거나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교육이 더 나아가기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 과정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그렇습니다. 수 있다. 결국 교육은 하나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 교육,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지금도 계속 지적이 되고 누군가는 해답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제도권 교육, 학교 교육 뭐 싸잡아서 저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아니면 어느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총장님? 먼저 이제 이유를 찾기 전에요. 예. 나타난 현상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대전만 하더라도 한 해에 2,000명씩이 학교에서 지금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인데 그 학생들이 2,000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2,000명이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매년 2,000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이름이든 예를 들면 뭐 학교를 못 나가게 뭐 퇴학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를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만두는 거 학교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내몰리기도 2,000명이다. 하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토해내진 아이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뭐 학교에 꼭 있기 싫어서보다는 모든 상황이 그 아이들을 내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2,000명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그 상당히 여기서- 충격이네요. 2,000명이라면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이제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과 이 교육의 문제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저희 학교가 이제 이 청소년 문제에 직접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보금신학. 그 저희가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저도 이해를 못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상당한 그 충격이 되는데 그 2,000명이라는 학생들이 그럼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 어디서 뭐 할까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매년 2,000명이면 예. 누적돼서 누적되는데 5년이면 10,000명, 그럼요. 10년이면 2만 명. 그 가족과 지인들까지 따진다고 하면 더 대단히, 어마어마한 예. 숫자가 있을 텐데 예.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 이게 크게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아직은 크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통계를 알아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약 7만 명. 매년 그렇다는 아니요, 거죠. 그러니까 전국- 매년 이렇게 돼서 누적- 어쨌든 누적돼 있는 모아진- 모아진 인원이 전국적으로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약 1% 정도는 지금 학교를 뛰쳐나왔거나 학교에서 쫓겨난 상황에 있고요. 대전만 놓고 보면 한 12,000명 정도. 누적 인원이죠. 네, 그렇게 되고요. 잠깐만요. 대전 같은 경우 전국 평균 한 12,000명이면 5분의 1, 6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네. 대전이 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나 시세가 6분의 1 정도는 안 되거든요. 네, 전국으로 따지면. 네, 굉장히 그럼 높습니다. 유독 대전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심각하네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 경기도인데 예. 경기도라는 지역은 워낙 넓지 않습니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치구들이 다 그 자치시들이 다 경기도니까 경기도가 가장 높다는 건 사실은 좀 그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예. 대비로 보면 그렇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대전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비율로 따질 때 네. 대전이 거의 이게 또 안 좋은 통계일 수 있는데 전국 상위권이구만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충남북까지 합쳐서 세종시 뭐 이렇게까지 다 합치면 약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2만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막 아까 질문하신 대로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고 문제거리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논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또 나누기로 저는 그런 그 학생들 학교에서 퇴출 아니면 자발적으로 출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도권 교육에서 배제된 학생 숫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면 그게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런 학생들이? 그거는 이제 다양하겠지만 우선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학생들과 또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나눠볼 때 그거를 갖다 무조건 부적응아 뭐 이거 무슨 청소년 문제야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두 부류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부분은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자기를 제대로 펼쳐낼 수 없는 오히려 창의적인 군에 속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놀라운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죠. 오히려 예, 우수한 학생들도 우수한, 내몰리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자기를 그 틀에 가둘 수 없는 창의적이고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이제 다른 부류는 뭐 이렇게 둘로
완전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창의적인 학생들을 무조건 부적응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환경과 가정 문제라든지 그 아이의 삶의 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왕따, 또 폭력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부적응되어진 그러한 아이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부류 모두가 저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난다라고 보면 안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학교가 이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토해내진 아이들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저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 항상 교육 당사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다가만 저희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학부모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테고 학생들 그렇죠. 스스로도 뭐 그 책임 분담이 돼야 될 테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교사가 빠졌다 우리 아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교육 전문가가 보시기에. 네.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의 3주체라고 얘기하면 보통 교사, 학부모, 학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교육이 왜 문제가 많은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중에 아무도 주체가 아닌 모두가 다 교육의 객체가 돼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 물론 우리가 교사들이 학교를 뭐 바꿔낼 수 있다, 교사들이 뭘 할 수 있다. 사실은 교사들도 전체 이 교육 시스템 속에서 굉장히 미약한 하나의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해보고 싶어해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도 예전에 교사 생활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제가 대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도 학교 안에서 제가 뭔가 다른 것들을 해보려고 해도 학교라는 조직이 그것들을 참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시스템대로 가라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도 사실은 주체가 못 되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성적만 잘 나오면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 왈가왈부할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맡겨놓는 거죠. 그냥 잘 키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학부모도 주체가 아니에요. 학생들은 역시 뭐 자기네들 교육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따르고. 그러니까 뭐 이게 교육의 3주체라고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구조가 저는 좀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객체는 있고 그걸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될 주체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교육 당사자 저는 주체라는 표현보다 뭐 그렇게 된다면 누구라도 교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학교 교육, 공교육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대비할 수 없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럴 경우 학교 교육, 공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교육, 물론 이제 전체적인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 이러이러한 그 과정과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아까 학 교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 저희가 이제 쉽게 대안교육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총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학교 안에 대안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으시죠? 프로그램이. 저희 학교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 대한교육과를 설치를 하고 예.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가를 계시고. 양성해서 정말 아까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적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육,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해서 대한교육과를 학과가 석사학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대한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현재 교육청의 위탁으로 두런두런 학교,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지금의 현실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희가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당장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추스려 가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른 제도도 만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부권 대한교육센터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대한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논의를 대한교육. 여튼 이 용어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또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대한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뭐 그 수업은 어떤 내용이고 교육과정은 어떻고 거기 참여하는 학생은 어떻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한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네. 돈이 많이 든다. 아니면 또 한편에서는 공부는 안 하고 뭐 체험학습 중심으로 가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급학교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학교다.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도 있거든요. 네. 그걸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도 네네. 내용이나 뭐 나중에는 수업료까지도 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싶은데. 네. 그 아까 그 질문해 주신 것 예. 중에 왜 이런 그 교육 우리 공교육에서의 교육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저는 일단 그 해외에서 보통 이제 그 서구 선진국에서 대한교육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얘기들이 공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one size fits all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옷을 사도 한 사이즈밖에 안 나오는, 원 사이즈로만 나오는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옷을 샀는데 너무 작아요. 근데 그거는 한 사이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그 사이즈밖에 없어서 안 맞는 거죠. 우리 학교라는 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한 사이즈에 네 몸을 맞춰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좀 문제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사이즈의 옷들, 다양한 색깔의 옷들을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지금 대한교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교육은 단순히 어떤 뭐 성적 위주의 시험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다양한 아이들의, 아까 우리 전용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봐 준다면 그 사람들의 각자가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맞춤식 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고비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요것만 제공해 줄 테니까 알아서 맞춰라고 얘기했다면 어쨌든 제공되는 그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비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게 대한교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교육과 공교육을 자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사실은 뭐 국가적인 어떤 정책 자체도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뭐 요즘 뭐 1년을 아예 통으로 무슨 체험학습 뭐 이런 것을 하자라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제안도 나올 정도로, 자율학기제라는 이름으로 그런 제안이 나올 정도로 대한교육이라는 것이 공교육 안에서 계속해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어떤 그 공적인 재원을 대서 이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우리가 교육이 과연 누구를 입신 출세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냐. 기본적으로 옛날에 우리 서당 교육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성을 먼저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문적인 공부로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알겠고요. 지금 저희는 공교육,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에서부터 비롯돼서 그러한 문제점을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이제 하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딱딱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쉽게
학생 수업료 부담은 어떻습니까? 두런두런 학교는 어떻습니까? 일반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받습니까? 예, 우리 교수님 전문가들은 원래 그렇게 전문적인 말을 하니까 아니 저 그래서 비전문가인 쉽게 저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들어가는 그 등록금 지금 이제 일단은요 학생에게 들어가는 게 맞춤식 교육은 고비용일 수밖에 없다는 건 예. 맞아요. 예. 근데 그 고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킬 거냐 아니면은 공기관에서 그것들을 끌어안고 우리의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 줄 거냐 문제예요. 공공재원 세금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그런데 그걸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그것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의 사적 비용을 들여서 자기의 아이의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대안학교는 수업료가 높기도 하고 그걸 다 그 고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럼 그런 교육 받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럴 수는 예.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게 대안교육을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눈을 떠줘야 되고 지금 저희가 하는 두런두런 학교는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저희에게 위탁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내몰리는 아이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기 전에 학교에서 떠나기 전에 원적을 유지한 채로 우리 학교를 사용해서 우리 학교의 석사 박사 학생들을 사용해서 이 아이들에게 대안교육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대안교육이라고 붙이지만 그러한 아이들의 욕구와 아이들의 창의성을 끌어내줄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원적 학교로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게 특징이구만요. 교육청의 위탁 예. 대안교육은 그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교육청에서 한 명 한 명 예. 이제 지원은 해주죠.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점점 저희가 네.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네. 뭐 지원도 더 많아질 것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교육 좋은 내용에 시작. 대해서 예.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두런두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내용이 요즘 이제 학교 교육의 문제점 중에 아까 저희가 지적하고 왔어야 되는데 먼저 넘어왔습니다만 인성교육 부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 폭력이나 왕따 또 심지어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대한 폭력 행사 얘기도 나오고 뭐 이야기 중에 제가 어느 방송을 잠깐 봤는데 아이들한테 1분간 얘기를 하라고 시켰더니 욕을 빼놓고는 1분도 욕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제 그쪽 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공교육이나 제도권 교육에서 아까 말씀대로 원 사이즈 하나의 획일화된 교육을 지향하다 보니까 넘치거나 처지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뭐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업 내용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두런두런 교수님이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 대안학교에서도 뭐 두런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그 대안학교들에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보통 한 4가지 카테고리 정도의 교육 과정들을 짭니다. 지식교과 과목이 먼저 있죠.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 중에 굉장히 큰 거 하나가 대안학교는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공교육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지식교과를 결코 도외시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교과가 큰 하나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감성교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 일반 학교에서는 공부 준비를 한다고 무시되기 쉬운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교과들 이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끼와 이런 것들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생태 평화 교과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요즘의 공교육이 이거는 뭐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사회의 문제긴 한데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예, 승자 독식을 좀 주입하고 있는 형태라면 대한교육은 좀 어떻게 하면 같이 살 것이냐,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진로 교과입니다. 우리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지금은 사실은 진학만 있고 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교육은 스스로의 진로,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삶 속에서 어떤 그 계획대로 뭔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이제 그 대한학교에서들 많이 하고 있는 교과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왜 대한교육인가 했는데 그 말씀 대답을 네.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학적을 유지하면서 두런두런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원학적 학교로 복귀한다 이러는데 여기에 그 수용 능력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몇 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작년에는 25명이었고요. 올해는 30명이에요. 어찌 보면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대전만 해도 2,00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매년 이건 어떻게 신용만 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맞춤식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용 치료학과가 있고 상담 심리학과가 있고 문화예술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원봉사, 재능 기부로 해서 아이들에게 공급이 돼서 이게 가능하죠. 다른 데는 참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저도 걱정이에요. 그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쫓아내고 있는 아이들이네요. 다 품질 못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저는 이제 우리 하 교수님은 그 교과 과정을 짜고 교사들을 배치하고 강사들을 배치해서 아이들의 그 교육 효과를 이끌어내는 일을 실제로 그 내용 속에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 가끔 가서 방문을 합니다. 막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제가 느끼게 돼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이제 진로 교육 얘기했는데 이게 학부모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지금 우리는 대학을 못 가면 또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이 아이가 뭐 먹고 살래?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거든요. 그런데 뭐 먹고 살래 문제가 꼭 대학 진학과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저 뜻도 훌륭하시고 교과 내용 편성도 잘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아이들 25명, 30명 아이들을 또 저희가 염두에 두고 어떤 얘기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지난번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이제 그 여진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용문동의 특수학교 설립 이거하고 대한학교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교육청이나 또 교육부에서도 이 대한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용문동에 이제 만들려고 했었던 대한학교 역시 그런 연장선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좋은 취지가 주민들과 잘 공유되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대한교육이라는 것이 문제아들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선 요즘의 학교라는 것은 지역과 좀 분리된 고립된 섬이라고 얘기한다면
대안학교는 굉장히 지역과 밀접하게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고 지역으로부터 교육 자원들을 영입하고 이렇게 지역과 교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 잘 공유되지 않으면서 우리 동네에 마치 무슨 그 청소년 폭력 집단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 혹은 청소년 수용소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면 우리 동네가 굉장히 안 좋아질 텐데 우리 애들은 이 저녁 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서 용문학교가 이제 그 대안학교로서 개교를 못하게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다른 데서 그게 개교가 된 것도 아니고 예. 이제 그 답보 저는 상태죠. 하여튼 2,000명이라는 숫자에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내몰려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그 아이들에도 뭐 저희 거창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권리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일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그냥 내쫓기만 하고 방치하고 있다. 네. 이게 시민적 각성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뭐 저희가 뭐 시민을 어떻게 계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네.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어찌됐든 치유하고 가야 된다 해결하면서 뭐 그것이 뭐 거창하게 공존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참 2,000명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 그 누적돼서 지금 대전 충청권에 한 2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 걸 듣고 참 심각하다. 그리고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안교육이 성공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용문학교 같은 경우 뭐 물론 특수학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역의 반대가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정보 소통이 안 됐고 뭐 외국 전달이 됐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저희가 묻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 그 대안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교육 당사자들의 협력 관계도 필요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걸 두런두런 학교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예, 두런두런 학교는 하나의 학교로 그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사실은 청소년 대한 교육 센터에서 이런 이슈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2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럼도 진행을 해봤고 교육청에서도 한번 포럼을 저희 학교 주최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도 했는데 저희는 이래요. 2,000명 이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요. 그게 네. 제 피부에 와닿았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그 2,000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뭘 좋은 학교 뭐 만들기 이전에 하여튼 그 아이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배회하거나 학습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 어른들이 노력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학습권을 돌려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형 대안학교에 작은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겨나야지 된다. 이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여기에 이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지역에 기업을 하는 분들이 함께 도와서 이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도시형 대안학교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가정형 위스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한 학교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의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거기에 제가 시장님께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 차원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전부 PC방을 가거든요. 어둡고 음습한 곳에 있지 않도록 밝고 또 아이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밝은 공간들을 각 구마다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소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탈학교된 아이들을 뭐 추적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 찾아내서 니네 이거 여기에 와야 된다 이렇게 강제로 한다고 아이들이 올 것도 아니고 재미난 공간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공간들, 그런 교육 카페라는 형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총장님 카페들이, 말씀을 듣고 예.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뭐 유력 인사하고도 어떤 건의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그 개인이나 특정 조직이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장기간 행사하고 하려면 제도나 법으로 이것이 맞습니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제도나 법으로 접근이라고 할까?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 그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올라가 있고요. 정부 교육부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또 지금까지의 대안교육들을 인정하는 그런 법안이 곧 만들어질 것 같고요.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방 조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영남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은 이 지역 안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이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시의원님들이라든가 뭐 시장님이라든가 또 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역 안에서의 대안교육을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 이 대전에도 이미 그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을 담보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정들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방 정부의 관심 당연히 필요하죠. 지역사회 관심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법령의 우인 범위 안에서 특히 재정이나 이런 부담은 조례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가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 법안에 의해서 이제 세금으로 어디까지 부담을 한다, 기관을 어떻게 설치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담아져 있어야죠.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아직은 제도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미비한 상황인 것 같으네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국민적 공감대나 네, 네. 사회적 인식도 아직은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지금 뭐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고 대안교육에 관심 가진 두 분 같은 분들의 어떤 열정과 헌신 뭐 이런 것에 지금은 모든 그 대안 마련을 그 부담 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죄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그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두 분 같은 분들은 많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중에 이런데 관심을 갖고 정말 페이가 되지도 않는데 전 목사인데요. 목사 같은 심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일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기관들이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개인의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에 기대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도 너무 심각하고 예. 또 그런 소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인데 우리 하 교수께서는 대안교육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기가 있으셔요? 뚜렷한 대안교육?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어쨌든 공교육 교사로서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제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절망감 속에서 저도 대안교육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외국의 대안교육은 뭐 지금 100년 이상 되어 왔다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를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 어떤 곳은 기숙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사립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은 공립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전용남 교수님께서 이 열정을 가진 희생 정신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전문성을 길러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전 총장님께서 대한교육에 관심을 이렇게 유독 가지고 계신 이유가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지역사회나 이 마을운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면은 찾아와서 상담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 가게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전 두 분이야말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주변에서 너무도 몰라주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지금도 2,000명, 7만 명, 2만 명 이런 숫자가 머릿속에 계속 이쪽 저쪽 막 두드려 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육에 관한 당사자 중에 한 분은 교육 당국이라고 또 생각이 돼요. 네. 이게 지방교육청 교육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정자니까. 이제 저희가 교육감도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치단체장뿐이 아니라 교육수장도 바뀌는데 교육감이 이러이러한 점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이 좀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하기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곧 이제 그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 저는 일단 좀 그 교육과 관련된 모든 뭐 지자체라든가 교육감이라든가 이런 후보님들이 대한교육에 대해서 좀 일단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학교 중심이어서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릴 그 여지를 잘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님들께서 대한교육 또 특히나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를 좀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까 뭐 두런학교가 30명 뭐 숫자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거를 50명, 100명으로 늘려달라. 왜냐하면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합니다만 또 여기 역시 지금 교육청에서 나오는 지원들은 아까 우리 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넓혀져야 되고 인력도 계속해서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아까 우리 문 박사님께서 중앙에서 법령이 정해져야 그 안에서 조례가 된다. 근데 사실은 지금 법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조례라든가 또 있는 조례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제 마인드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에게 바란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 총장님 교수님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교육감님들이 되신 분들의 생각은 학교 내에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권이 있다 생각하고 그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수장으로 선택이 되신다면 그 아이들까지 다 끌어안고 모든 그 계획과 또 앞으로의 그 교육 추진 방향을 생각해 내셔서
비록 학교 내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학교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일지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정 마련도 하고 그거에 대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분이 교육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공교육의 문제점, 공교육의 어떤 소홀함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 들춰내면서 대안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소위 이야기하는 학교 부적응아, 하여튼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아이들 숫자가 대전에서만 2,000명이 넘고 누적 인원으로는 12,000명 정도가 된다. 근데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못 찾고 있다.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0초 범위 내에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대안교육 이랬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모든 아이들의 관심과 희망과 꿈을 키워줄 수 없다면 그것을 학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사회와 함께 소통해서 사회의 모든 것들을 교육 자원으로 끌어들이고 또 아이들을 사회 밖에서 교육적으로 얻어갈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것 자체가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안교육에 대한 오해라든가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심 속에서 제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 학교 안에서 교육받는 청소년들도 중요하고 또 학교 안에 적응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 밖에 사회에서도 여전히 학습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쏟을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가는 교육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신천식의 이슈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시니까